자, 무기화학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화학의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비활성 기체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화합물과 그리고 그 생성되는 화합물의 3차원 구조, 그리고 3차원 구조를 통한 분자의 극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논의 경우 비활성 기체이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극한의 조건, 고온 고압 조건 하에서 그리고 플로린과 같은 매우 반응성이 좋은 화합물들과 섞여 있을 경우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의 경우 제논과 플로린이 제논이 과량으로 반응이 될 경우에 제논 다이플로라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논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제논이 하나의 분자가 원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로린은 하나의 분자의 원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논 하나당 플로린은 두 개, 네 개, 짝수개로 결합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플로린의 양이 앞의 반응, 첫 번째 반응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제논 다이플로라이드가 제논 테트라플로라이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압력이 더 올라가고 플로린의 양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논의 경우 원자과 전자가 8개이기 때문에 최대 8개의 결합을 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실제로는 8개까지 결합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6개의 전자가 반응한 제논 헥사플로라이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제논 헥사플로라이드는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물과 쉽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물론 과량의 물을 섞게 되면은 이 제논 헥사플로라이드를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려서 제논은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당량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반응을 시키게 되는 경우에 플로린이 수소와 반응해서 플로리나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산소가 제논에 결합하게 되게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당량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산소가 한 개 원자가 제논에 들어가게 되고 두 개의 플로린이 수소와 반응하게 돼서 제논 옥시 테트라플로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물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면 역시 당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플로린이 모두 다 반응하게 되고 제논 트라이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 A는 제논 테트라플로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B는 제논 헥사플로라이드, C는 제논 옥시 테트라플로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D는 제논 트라이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화합물들의 3차원 구조를 결정해 보게 되면, 자, 제논 테트라플로라이드의 경우는 결합 전자쌍이 4개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원자과 전자가 제논이 8개니까. 그래서 총 6개의 유계 입체수를 가지게 되고,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원래 기본 구조는 정팔면체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비공유 전자쌍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엑시얼 포지션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게 되고 분자의 구조를 얘기를 할 때는 결합 전자쌍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사각형 또는 평면사각형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논 헥사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자, 6개의 결합 전자쌍과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입체수가 7이 되게 되고 원칙은 자, 오각형의 위아래로 놓여 있는 이러한 오각 쌍뿔 구조가 나오게 돼야 됩니다. 오각쌍뿔 구조가 나오게 돼야 되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존재하지 못하고 엑시얼 포지션에 존재해서 오각뿔의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뭐 이제 오각뿔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플로린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극성의 방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게 3차원 구조가 잘 표현되지 않아서 자, 오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오각형의 위에 엑시얼 포지션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있고 아래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오각 평면에 위에 F가 있는 이런 오각 뿔 형태. 물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오각뿔이 약간 뒤틀려 있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뒤틀린 정팔면체와 같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구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논 옥시 테트라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지금 구조가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제논 옥시 테트라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여기 밑에
구조들이 나와 있죠. 자, 전자 영역은 1, 2, 자, 결합전자쌍 4개, 이중결합전자쌍 1개, 비공유전자쌍 1개로 총 6개의 전자 영역이 있는 정팔면체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비공유전자쌍과 이중결합전자쌍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위아래 액시얼 포지션에 존재해서 이와 같이 사각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성의 방향은 플루오린이 끌어당기게 되지만 플루오린의 경우는 네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끌어당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위쪽 방향으로만 끌어당기는 이러한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논 트라이플로라이드의 경우는 이중결합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1개로 정사면체 구조가 되게 되겠죠.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면체 구조가 되고 산소 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이 산소들이 놓여있는 삼각형 평면의 중심 방향으로 전자가 끌어당기는 극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위화합물 중에 금속 수소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수소화합물은 금속에 수소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게 어떤 형태로 수소가 금속에 도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합성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드라이드 도입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양성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라이드를 그대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분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반응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응물이 다이망간 컴플렉스고요. 다이망간 데카 카보닐 컴파운드고요. 이것이 자, 이와 같은 하이드라이드 생성물을 만들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반응의 경우는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전달되는 반응 그리고 하이드라이드가 전달되는 반응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하이드라이드가 전달되는 반응은 많지 않습니다. 루테늄의 경우 예외적으로 얘가 존재하지만 이런 망간의 경우는 하이드라이드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금속을 하이드라이드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금속 하이드라이드에 양성자를 붙이는 형태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하이드라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소듐 처리를 해서 소듐에 있는 전자를 주면서 금속 하이드라이드를 이와 같이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 하이드라이드에 양성자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소듐 Na+와 양성자가 교환이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망간 펜타카보닐 하이드라이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는 아래에 있는 이리듐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리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 2개가 들어가 있죠. 자, 수소가 2개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수소 분자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리듐은 대표적으로 여기 산화 첨가 반응,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이 잘 일어나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자, 이리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리듐 16 일렉트론 스퀘어 플라나 컴플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의 전자를 가진 스퀘어 플라나 컴플렉스 이리듐 그 다음에 이리듐이라든지 플래티늄, 팔라듐 이런 경우에는 산화 첨가 반응이 되게 잘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듐 16 일렉트론 컴플렉스, 스퀘어 플라나 컴플렉스의 경우는 수소가 산화 첨가 반응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수소 분자가 들어가서 하이드라이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수소의 경우는 산화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때 2개의 수소 분자의 결합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랜스 포지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스 포지션에 옥타헤드론 구조에서 시스 포지션에 수소가 위치하게 되는 이리듐 하이드라이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이리듐 Cl 여기 P, H3 여기 CO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PPH3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위와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H가 시스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옥타헤드론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시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는 수소 분자가 시스 포지션으로 산화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기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던 이리듐 수소화물 컴플렉스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사실은 산화 첨가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히 끊어진 디하이드리도 이수소화 착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텅스텐 수소화물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 이러한 이수소화물이겠는가, 아니면은 수소가 결합이 끊어지지 않고 수소 분자로 배위하고 있는 다이하이드로젠 착물인지 다이하이드로젠 컴플렉스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리듐의 경우는 산화 첨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가 이수소화 착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텅스텐의 경우는, 자, 풀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텅스텐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S6S2, 5T4 총 6개가 존재하고요. 착물에 18 일렉트론 룰을 만족시키게 총 6개의 리간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8 일렉트론 룰을 만족시키는 옥타이드론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전자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텅스텐의 경우는 산화 첨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의 산화수는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텅스텐의 산화수가 제로라면은 여기 H2의 수소가 텅스텐에 결합을 하고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아닌 수소 분자로 결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18 일렉트론 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총 12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자, 카보닐에서 총 6개, 그리고 포스핀에서 총 4개, 그래서 10개의 전자를 제공하고 있고, 수소에서 2개의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수소에서 2개의 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하이드라이드가 되게 되면 수소가 하이드라이드 하나에서 2개씩 전자를 주기 때문에 총 4개의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18 일렉트론 룰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소 분자가 요 결합이 배위를 하면서 2개의 전자를 배위를 하게 되는, 자, 다이하이드로젠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결합을 유지한 채로 2개의 전자로 배위하는 다이하이드로젠 착물이다. 반면에 이리듐 착물의 경우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산화 첨가 반응을 모른다 할지라도 6배위에서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 그리고 5D6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12개의 전자를 받아야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ClCO 포스핀에서 총 8개의 전자를 받기 때문에 수소에서 총 4개의 전자를 받아야 되고, 하이드라이드 하나가 2개씩 전자를 주는, 그래서 다이하이드리도 컴플렉스가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다이하이드리도 컴플렉스고 어떤 게 다이하이드로젠 컴플렉스인지 실험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수소가 분자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소 결합이 끊어진 하이드라이드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지는 결국 수소와 수소와의 결합 또는 금속과 수소와의 결합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근데 수소와 수소와의 결합, 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X선 결정학을 사용해서 X선 결정학으로 수소 거리, 그 다음에 수소 금속 거리를 보게 되면 수소 거리가 대략 한 1옹스트롱 수준에 있다면은 수소 분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수소 분자일 때의 결합 길이가 대략 0.9옹스트롱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분자 형태로 배위를 하게 되면 결합 길이가 약간 늘어나서 약 1옹스트롱 정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결합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1.2옹스트롱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때는 결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텅스텐의 경우는 수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가 대략 한 1옹스트롱 내외, 반면에 이리듐의 경우는 1.2옹스트롱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X선 결정 구조에서 X선 결정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잘 성장되지 않는 경우에 분말 상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분광학적으로 결합 길이를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적외선 분광학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외선 분광학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 결합의 경우, 수소 분자의 결합의 경우는 적외선의
적외선 분광법에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액티브한 진동 모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소와 수소와의 결합은 라만 분광 진동 분광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만 진동 분광으로 수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수소와 금속 사이의 진동을 분석을 했을 때 텅스텐의 경우는 수소와 수소의 진동 프리퀀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리듐의 경우는 수소와 수소 사이의 진동 프리퀀시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금속과 리간드의 스트레칭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X선 구조 분석으로 금속과 수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수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 분석으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결정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수소와 수소의 결합은 적외선 분광 활성이 없기 때문에 라만 분광 분석으로 수소와 수소 사이의 스트레칭 피크가 나오는 화합물의 경우는 다이하이드로젠 컴플렉스인 것이고 수소와 수소 사이의 스트레치 프리퀀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이하이드리도 컴플렉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전자 전달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전달 반응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국의 전자 전달 반응, 아우터스피어 일렉트론 트랜스퍼와 그리고 내국의 전자 전달 반응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외국의 전자 전달 반응의 경우는 두 개의 창물들이 떨어진 상태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전자 전달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우 전자 전달을 위한 활성화 에너지도 높고 전자 전달 반응이 일반적으로 느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국의 전자 전달 반응의 경우는 두 개의 창물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그 결합을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가 매우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국의 전자 전달 반응의 경우는 그 두 개의 창물이 결합을 형성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결합을 형성해서 전자가 전달되는 단계, 그리고 결합이 끊어지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그 반응 메커니즘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이냐에 따라서 이 전자 전달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국의 전자 전달 반응의 경우는 타입 1,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타입 1 전자 전달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경우는 전자 전달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전자 전달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체계적인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구 물질 생성이 전자 전달 반응인 그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는 자, 리간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응 속도가 일반적으로 약간 느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구 물질 생성이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속 물질 분해가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자, 전구 물질이 생성되고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나서 만들어진 두 개의 금속 센터가 모두 다 이너트하거나 모두 다 레바일한 경우, 두 개의 창물이 둘 다 레바일하거나 둘 다 이너트한 경우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되는 창물이 둘 다 이너트한지 둘 다 레바일한지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A, B 두 개의 반응. 자, 여기 지금 B 반응의 경우는 X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SCN과 NSC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 X에 따라서 반응 속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통해서 전구물질 생성 자체가 되게 느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구물질 생성이 속도 결정 단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 반응의 경우는 타입 2 전구물질 생성이 속도 결정 단계가 됩니다. 반면에 자, A의 경우 살펴보게 되면 자, 루테늄 처음에는 루테늄 3 플러스 컴플렉스와 크로뮴 2 플러스 컴플렉스였었죠.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창물 형성이 매우 잘 됩니다. 반면에 전자 전달이 일어나고 나서 생성되는 루테늄 2 플러스와 크로뮴 3 플러스의 경우는 루테늄 2 플러스 D6와 크로뮴 3 플러스 D3는 모두 다 이너트한 창물이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이 분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분해되는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인 타입 3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자, 두 개의 창물이 연결되는 과정의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 타입 2가 되게 돼서 A 반응의
그래서 비반응의 경우는 리간드 종류에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착물이 연결되어 전구체가 만들어지는 타입 2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자, 앞서서 NCS-와 SCN-일 때 속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반응을 보게 되면 크로뮴과 코발트가 연결되는 반응인데, 자, NCS와 SCN의 차이는 뭐냐면은 N이 코발트의 분야 아니면 N이 크로뮴의 분야, 그 두 가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NCS일 땐 전구체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SCN의 경우는 전구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화합물 중에 SCN-의 크로뮴 결합이 하드 베이스, 하드 애시드의 결합이기 때문에 더욱 안정합니다. 더욱 안정한 결합이 만들어질 때 반응 속도가 더욱 빠르게 되겠죠. 자, 속도 결정 단계의 첫 번째, 전구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요 경우에 전구체가 요쪽이 하드 애시드, 하드 베이스의 결합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첫 번째 전구체 생성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NCS의 경우는 자, 소프트한 S는 대표적인 소프트한 베이스죠. 그리고 반면에 크로뮴은 하드한 애시드이기 때문에 하드 소프트 결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느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기존에는 X가, 자, 기존 반응들 한번 볼까요? 기존 반응들에서는 X가 두 개의 금속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리간드였던 반면에 암모늄과 물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두 개의 금속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개의 금속을 연결할 수 없게 되면은 내국의 전자전달 반응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X가 암민이나 물인 경우에는 두 개의 착물이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전자전달 반응, 아우터스피어 일렉트론 트랜스퍼 반응으로 전자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크게 느려진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모늄이나 물과 같이 이와 같이 두 개의 두 개의 금속을 연결해 줄 수 없는 리간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전자전달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무기화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